방산 호황기를 맞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 도약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갑작스런 초대형 증자 카드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호가를 1억 원에서 3억 원씩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토제 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대출 시장도 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맡은 법원이 투자 피해 우려가 컸던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회생 절차로 피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던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합쳐서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실 PF 사업장이 늘면서 대송충당금이 적립이 급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파장이 큽니다. 발표 이후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주가까지 우르르 무너졌는데요. 회사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주 불만이 시장 가격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총수일과 이익을 위해서 자금을 쓰고 주주의 유증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윤지혜 기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가는 바로 고꾸라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가는 전날보다 13% 떨어졌고 여타그룹 계열사들도 동반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회사 측은 방산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증권가에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해외 증권사들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고 신용 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시점에 하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주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나그룹은 오너 삼형제의 지분이 높은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를 통해 옛 대우조선해양에 지분을 인수했고 이 지분의 일부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매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현금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쓰였고 부족해진 투자 재원 마련 부담을 주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 도입 직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지적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주주의 지배권,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M&A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어떤 경우가 됐든 전체 주주의 이익과 또는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주주의 이익 또한 고려를 해라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 2조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 SDI는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해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기습적으로 결정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금융감독원도 중점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복현 원장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주요 기업들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전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민희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두 번째 중점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중점 심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삼성 SDI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주주가치 훼손 이유로 유상증자 중점 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증자 비율, 신사업 투자 등 7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복현 원장이 심사를 개시하기 전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모든 유상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과 함께 투자 목적 유상증자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이 앞서 다른 기업들 유상증자 제동을 걸었을 때와는 좀 다르게 우호적으로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로 지분가치 희석률이 13%에 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심사가 시작하기 전에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과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고려한의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자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막았던 것처럼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복현 원장이 중점 심사의 목적을 속도에 둔 만큼 금감원은 다음 주 안에 중점 심사를 마치고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에어로의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서 요즘 과일 하나 사려 해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지난달 농수산물 생산자 물가가 더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신성우 기자입니다. 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은 치솟은 농산물 가격에 구매를 망설입니다. 저희는 1년 내내 사과를 꼭 먹거든요. 안 사가고 있습니다, 요즘 딸기하고 토마토를 사가는데 토마토도 비싸네. 물가 너무 비싸요. 과일 사러 왔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 못 사고 갑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월 대비 0.05%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주춤하긴 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오름세입니다. 특히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수산물 등의 물가가 뛰었습니다. 2월 농산물 생산자 물가는 3.6%, 수산물 물가는 1% 올랐습니다. 각각 석 달 연속, 두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농수산물 중에서 사과가 20% 넘게 뛰었고 감귤도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로징어 물가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1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지난달 원재료 수입에 영향을 주면서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를 결합한 공급 물가도 5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수산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공산품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유통 과정에서 많은 또 마진이 지금 붙고 있어요. 비싸지면 결국 소비자 물가도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대내외 불확실성 등 변수도 많아 그에 따라 물가가 더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4천억 원대 유동화 증권에 대해 홈플러스가 전액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존 입장이 좀 변했군요. 개인 투자자들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법원의 중재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을 변제가 가능한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동화 증권은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한 채권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탓에 피해 우려가 더욱 컸던 부분입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 규모는 4천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몫이 40%가 넘습니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를 갚는 것은 유예하고 상거래 채무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이 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유동화증권 상환 관련 내용은 홈플러스가 오는 6월까지 제출해야 할 회생 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변제 방법과 일정을 상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다음 주 초 홈플러스 공동대표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행이 사흘 남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토지 시행이 주택가격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먼저 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된 잠실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저가로 나온 매물이라며 소개된 이 물건은 오늘 하루만 2차례 가격이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내려갔지만 보러 오는 매수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31억에 나왔어요. 너무 촉박하니까. 근데 오늘 내일까지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물건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또 더 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안 사.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신천동은 지난달 잠실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잠실동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번 갑작스러운 토어제 지정에 따라 급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옮긴다고 하면 대부분 상급지로 넘어가는데 집을 그쪽을 계약을 해놓고 이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 집을 갖다 못 팔도록 그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2, 3억 정도 싸게 계속 집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토어제 지정이 결과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토어제로 묶인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 모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는 감소했지만 일부 구역의 가격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묶은 지역들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일종의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이 희소성과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것은 더 눌려 있다는 거죠. 소유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하는 핵심 측근인 서울시 민생소통특보와 정책특보가 최근 혼란을 빚은 토어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번복 불똥이 정작 M1 서민들에게 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은 서울 전역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대래 무주택자만 더 숨막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채나리 기자입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 대출 금리를 건드리자 탁상 공론이라며 불만이 잇따릅니다. 갭 투자가 끌어올린 집값 잡기에 왜 정책 대출 금리를 올리냐는 겁니다. 연초 금리를 올리지 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라고 지적받았던 은행권도 혼란스럽습니다.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금리 인상 효과가 오히려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는 0.2%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신규 분양과 자녀 우대금리 혜택 축소도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경우 금리 인상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엄포도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함에 따라 일반 주택대출 금리도 내려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런 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시장 금리가 내렸으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맞으니 반영을 하겠지만 연간과 월간의 증가 폭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조절을 해 나갈 것 같기는 해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외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덩달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갭 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는 서울 전역으로 실수요자 전체가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되레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이 시중은행들은 막대한 이득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다루는 이 금융권은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손실 규모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이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에도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 순손실은 3,974억 원으로 재작년 마이너스 5,758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자산 건전성도 크게 악화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연체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가까이 오른 8.52%를 기록했는데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실 우려에 대출이 줄면서 자금 조달 필요성이 낮아져 수신도 4조 9천억 원 쪼그라들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이 손실 흡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기자본 비율이 15.02%로 재작년 말 14.35%보다 0.67% 오른 데다 규제 비율인 7에서 8%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금융, 그중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당기 순손실은 1조 7,400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대손 충당금이 전년 대비 1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난 데다 연체율도 6.81%로 1.74%포인트 올라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영향입니다.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 금융조합은 지난해 1조 556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지만 재작년 2조 382억 원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신용사업부문 손이익은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재작년보다 16.5% 줄었고 경제사업부문은 적자 규모가 소폭 커졌습니다. SBS BJ 정부인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올해도 고된 시간을 더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자체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동진 기자, 저축은행 중앙회장조차도 저축은행 업황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봤죠. 그렇습니다. 오화경 저축은행 중앙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등 부실자산 매각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에서의 수요가 공급을 받쳐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지난해 저축은행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말 기준 약 26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를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크게 줄이는 등 PF 매각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실채권 자회사를 설립해 빠르면 하반기에는 업권의 부실 자산 관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로라면 올해 저축은행 업계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텐데요. 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오 회장은 오늘 매각 의사가 있는 저축은행이라면 자유롭게 인수합병될 수 있도록 하는 M&A 완전 자율화라는 화두를 던졌는데요. 어제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M&A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만 매각할 수 있다는 제약이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오 회장은 기존 6개로 구획된 저축은행 영업구역 중 지방 4곳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방 영업 비중이 낮다 보니 통합을 통해 여력이 되는 지방저축은행에 성장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기업들의 사업, 재편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대신 주력 사업이나 미래 먹거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선택을 조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이버는 작년 안에 메타버스 사업 등을 정리하며 100곳이 넘던 자회사를 작년 말 80곳까지 줄였습니다. 대신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커머스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기반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최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 구매 이력이나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들은 계속 똑똑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AI라는 도구를 만나면 그 눈높이도 점점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서비스 다음해 분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골프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카카오 VX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로 주력인 카카오톡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AI 에이전트 카나나도 조만간 선보입니다. 통신사들도 비주력 사업 정리에 한창입니다. 사물인터넷 회사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신용정보, 중간 물류 회사에 이르기까지 사업 다각화 목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AI 사업 시너지에 집중하며 빅테크들과 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맞이해서 미래 가치가 밝지 않은 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굴뚝 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호스코는 올해 60개가 넘는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1조 5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던 롯데케미컬은 지난달 파키스탄 법인을 처분했고 효성화학도 지난해 말 특수가스 사업부를 계열사 효성TNC에 매각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주총 시즌과 맞물린 상장사 결산 시즌을 맞아 이 주식 투자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와 내용에 따라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된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전에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총 2,496개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808곳, 코스닥 시장에서 1,703곳이 제출 대상입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감사 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보고서도 낼 수 없는데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그러니까 약 석 달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미제출한 상태로 10영업일이 지나면 상폐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장사들이 있죠. 네, 이런 위험성에 오늘 하한가를 찍은 상장사들이 나왔습니다. 오는 31일 정기 주총을 앞둔 코스닥 상장사 에클론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거라고 공시한 뒤 30%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출 기한이 어제까지였던 코스피 상장사 윌비스 역시 같은 이유로 29.99% 내린 채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은플러스, 일양약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이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한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등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350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출퇴근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소수 거래로 인해 가격 왜곡이 일어나는 점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이 110개로 늘어나면서 거래량과 거래액도 급증했습니다. 3주차 평균 거래액은 1,322억 원으로 155억 원 수준이던 2주차보다 8배 넘게 뛰었습니다. 해당 종목 거래소 거래량 대비해서 한 20% 이상 수준인데 애초에 저희가 마켓슈어 한 10%를 3년 내에 달성하겠다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4주차부터는 거래 가능 종목이 350개로 더 늘어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등 투자자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추가됩니다. 기관의 참여도가 높은 해외 대체 거래소에 비해 개인 투자자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 비중은 98%로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는 극히 저조합니다.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아주 적은 그 물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거래 종목이 늘어난 지난 17일 이후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대량 바스켓 매매는 지난 4일 출범과 함께 운영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미비로 연기돼 오는 3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구역을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항 절반은 이 구역 넓이가 국제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항을 찾은 사람은 모두 1억 5,20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00만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던 1억 5,800만 명 수준을 거의 회복했는데 지난해 말 제주항공 대형 참사로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과 10년 후에는 2배 가까이 되는 2억 명 이상이 항공을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고 이후에 저희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일단 부서지기 쉽지 않은 일체의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이 국제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민간 항공기구의 권고 기준은 240m인데 우리나라 공항 15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7곳은 기준 미달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 대책도 문제입니다. 반경 10km 조류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조류 탐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공항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엽총이나 경보기 등 단순한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엽총이나 경보기 등 단순 장비와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또 현재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통해서 이 외에 항공안전청을 신설해 분산된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다음 달 항공안전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이 미국 민감 국가에 포함될 것과 관련해 최대한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리스트 삭제가 안 되는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대상에서도 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주말에도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가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질이 탁합니다.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더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도 더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인천 8도, 청주와 대전 7도, 춘천은 3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20도, 대전, 춘천 21도, 청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가 되겠고요. 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15도, 강릉 21도, 속초 22도, 울진은 23도입니다. 남부지방 전주 6도, 부산 9도, 제주는 15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광주 20도, 대구 25도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상에는 최대 4m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온화한 봄 기온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